자, 이어서 21번부터 또 해설할게요. 21번은 보니까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을 할 건데 치료기간을 묻고 있네요. 이 사람 지금 페니실린에 과민 반응이 있었어서 지금 페니실린 대신에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하게 됐습니다. 이건 사제요법이고 이 경우 투여 적절한 기간은 2주. 이거는 뭐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은 약물의 종류와 용량, 기간 이런 거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알레르기가 있을 때 어떤 약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쉬운 문제예요. 암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22번은 거드가 있는 환자인데 하부식도 괄약근압 LES라고 하죠. 하부식도 괄약근을 LES의 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도 있고 어떤 약은 부작용으로 이제 LES 압력을 낮춰서 그러니까 식도가 이제 있으면 위가 있고 식도가 있으면 이 부분에 이제 LES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완시켜 가지고 음식물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약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작용이 있는 약물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이 잘 공부를 안 해놨어도 대충 추측이 가능한 게 여러분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카페인은 대표적인 거드를 악화시키는 약물입니다. 뭐 음식이기도 하고요. 카페인이 어떤 계통의 약이죠? 메틸 잔틴계의 약물이잖아요. 여기서 테오필린이 메틸 잔틴계고 이 테오필린은 이제 LES의 압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약들 한번 볼까요? 바클로페인이나 이토프라이드는 LES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드 치료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약물입니다. 베타네콜은 이제 콜린성 약물로 콜린성 약물은 아랫방향 소화를 도와주고 관략근의 압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악화시킬 만한 소요는 없고요. 배제 4번 카페인과 비슷한 테오필린은 그러한 소견이 있고 베타블로커는 LES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간경화 서러시스가 있는 환자가 현재 복수가 늘고 있고 열이 난대요. 배도 아프고요. 이런 환자 뭐죠? 자발적 이제 세균 범막염인데 SPP 세포탁심을 투여할 것이다. 세포탁심을 투여할 건데 사망위험과 신손상 예방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서 투여해야 되는 약물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 암기해 두셔야죠. 알부민.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 뭐 식도 정맥류, 아니면 복수로 인한 자발 세균 복막염, 식도 파열, 뭐 저알부민 혈증,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에서의 혈중 단백 생성이 감소하면서 덩달아 이제 알부민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알부민이 떨어지면 복수 증가에도 서로 겸사겸사 시너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복수로 인해서 이제 혈중에 혈액 체액이 많이 빠져나가 하이포볼레미아가 일어날 수 있고 체액 감소, 말초로 이제 신장이나 여러 가지 기관으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한 하이포펄프전, 기관 흐름이 잘 좋아지지 않게 되는 신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소견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알부민을 보충해주면 체액도 보충되면서 이제 자발 세균 복막염 치료 시 신손상 예방 및 사망령 감소를 덩달아 임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부민 또 이제 복수 천자를 할 때도 이런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알부민을 같이 투여하기도 합니다. 24번 만성 변비가 있는 68세 여자가 약물을 복용 중이다. 배변 빈도와 배변 시 불편감이 개선이 없다. 변비약으로 뭘 추가할까 하는데요. 변비약 뭐 먹는지 한번 볼까요? 실리움, 차전자피 먹고 있고요. 락툴로스 먹고 있고 파킨슨 환자인가 봐요.
레보도파, 카비도파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1번 독세피는 수면제죠. 전혀 상관없는 거고, 독세피는 항콜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비를 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모세트로는 항암 치료 시 사용하는 항구토제로서 세트론계 약물은 주요 부작용이 변비예요. 변비를 또 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이고, 여기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약물. 트리메부틴은 여러 가지 위장 질환과 관련해서 임상적으로 활용되는 약인데, 여기서 지금 치료되지 않는 저항성 변비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약으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프로칼로프라이드, 이거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레졸로라는 약인데, 레졸로라는 약은 치료 허가 사항이 기존의 완화제로서, 기존 완화제로 하면 차전자피나 마그네슘, 락툴로스 등의 여러 가지 완화제를 다 투여해봐도 개선이 되지 않는 저항성 변비에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프로칼로프라이드. 이 환자는 지금 6개월, 3개월 전부터 여러 가지 변비약을 복용해봤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저항성 변비라고 보고 프로칼로프라이드를 투여해봄직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볼 수가 있고, 5번 메토크로프라마이드는 위장관 운동조절제로서 소화를 돕거나 주로는 구역감이나 구토를 억제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변비 개선을 위해서 장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메토클로프라마이드는 부작용으로 EPS라는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방 자체도 5일 이하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비 개선을 위해서 위장관 조절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른 이토프라이드나 오사프라이드와 같은 약물을 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토클로프라마이드는 아니다. PS 때문에. 그래서 답은 명백히 지금 저항성 변비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투여 가능한 레졸로 프로칼로프라이드를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25번은 활동성의 광범위 궤양대장염이 있는 환자가 최근에 출혈 설사를 하고 있고 5일 전부터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이다. 스테로이드로서 관해에 도달하지 못해서 약물 치료를 변경하고자 한다. 이 경우 어떤 약이 적절한가? 중증도 유씨의 관해 유도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일단 사용해 봤는데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인플룩시맙 같은 바이오도마드가 1차 치료제가 됩니다. 레미케이드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지금 5일간 투여하고 있는데 스테로이드가 지금 관해를 도달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스테로이드를 점차적으로 테이퍼링 하면서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사이오프린계, 5멀캅토프린이라든지 아니면 아자치오프린과 같은 면역 억제제, 사이오프린계 면역 억제제를 스테로이드를 대체해서 같이 올려주고 관해가 인플릭시맙과 같이 도달이 되면 인플릭시맙과 사이오프린을 병용하여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해에 도달한 이후에도 인플릭시맙은 관해 유지요법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저 정답은 여기서 5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보상 간경화증, 간경화가 있는데 합병증으로 심각한 위기는 없는 보상 간경화증이고 50세 남자고 이 부분 C형 간염이네요. C형 간염 진단받았다. 활성형 감염으로 RNA 굉장히 많고 유전자형이 다음과 같다. 적절한 초치료 약물요법은 했는데 여러분
공부할 때 이제 C형 간염 약제가 이름도 복잡하고 암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은 일단 C형 간염의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유전자형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약제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마비렛이 있고 8주간 투여합니다. 그 다음에 에쿨루사, 보세비 같은 약제가 있고 12주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초치료 약물요법은 고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마비렛과 에쿨루사에 해당하는 게 1번과 3번인데 1번이 이제 마비렛이거든요. 마비렛은 4주가 아니라 8주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니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C형 간염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싶으면요. 자, 마비렛과 에쿨루사만 외우세요. 그게 아닌 다른 게 나오면 뭐 틀리시던가. 뭐 어쩔 수 없죠.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마비렛과 에쿨루사. 이거과 이거를 암기해 두시고 투여 기간은 마비렛이 8주, 에쿨루사, 보세비가 12주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웬만하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27번. 최근 B형 간염 감염원에 노출된 적이 없다. 하지만 이 환자는 지금 B형 간염 항체가 없어요. 그렇죠? 예방접종이 부적절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반드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해줘야겠죠. 뭐 C형 간염 감염과 별개로 이제 B형 간염 항체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접종을 한다. 예방접종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안 되고, 인터페론 베타는 지금 C형 간염 치료의 일환이죠. 아니고 지금 마비렛이나 에쿨루사 투여하면 될 것이고, 헤파타이티스 B 이뮤노글로불린 헤파빅인데 이거는 감염원에 노출돼서 일단 백신도 같이 투여하겠지만 백신의 이제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감염원에 의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잡아주기 위한 수동 면역 차원에서 사용하는 헤파빅 투여를 얘기하는 건데 노출된 적이 없잖아요. 헤파빅 투여 말이 안 되고, 접종 및 헤파빅을 같이 투여한다? 헤파빅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접종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 28번 신장기원 요봉증. 요봉증은 신기원이 있고 중심성 기원이 있어요. 중심성 기원은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경우 뇌하수체의 문제고요. 신기원, 여기서는 신기원으로 인한 고나트륨 혈증을 받았네요. 신기원 요봉증을 일으키는 대표적 약물 요인이 리튬입니다. 리튬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 요봉증이 발생하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나트륨 혈증을 진단받았다. 복용하던 탄산 리튬은 잠깐 중단하고 DW를 정맥 투여했다. 적절한 추가 약물은 할 거고요. 일단 요봉증이기 때문에 혈액량이 굉장히 감소한 하이퍼볼레미아 상태고요. 거기다가 나트륨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체액이 적은데 아주 진하고 나트륨이 많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뭐 소변 삼투하면 소변량 이런 거 보면 소변량이 엄청나게 많고 묽은 소변을 줄줄줄줄 많이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혈중 리튬 용도가 참고치 TDM 대상 약물인데 최대 양보다 지금 1.4로 더 높죠. 독성이 나타날 만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뭘 투여할래? 자, 1번 톨밥탄. 톨밥탄은 중심성 일 때 사용하는 약물이죠. 중심성 요붕증일 때 사용하는 약물이고, 리시노프릴, 프로세마이드, 아밀로라이드, 폴리스티렌 설폰산칼슘이 있는데 폴리스티렌 설폰산칼슘은 또 말이 안 되죠. 이거 뭐 고칼륨 혈증에 사용하는 약으로 배제하고요.
지금 소변이 줄줄줄 나가서 지금 고나트륨 혈증에 하이퍼볼레미아 상태인데 프로세마데 이뇨제 강력한 이뇨제를 투여한다? 말도 안 되고요. 지금 뭐 단백뇨가 있나요? 고혈압이나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리시노프를 투여한다? 또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밀로라이드 같은 이뇨제, 원래 신성 요붕증의 1차 치료제로는 사이아자이드, HCTZ 같은 사이아자이드가 1차 치료제지만 복이 없고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게 아밀로라이드입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붕증이 계속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붕증 좀 마이너해 보이는 질환 같지만 신성, 신장의 문제 일으킬 수 있는 유발약물 아니면 중심성 요붕증의 치료 대안 같은 거 꼭 암기해 두셔야 대응이 되겠습니다. 29번은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 모두 있는 대사증후군 환자가 다음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오늘 CKD 진단받았고 검사 결과가 다음과 같다. 용량을 감량해야 되는 약물은 레날도즈가 있는 약물을 얘기합니다. 보니까 임상검사에서 BUN이 살짝 올라가 있고 SCR도 조금 높고 EGFR은 신부전이네요. 60 아래고 당활색소 있고 여러가지 기준이 있고 복용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신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 신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물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삭사글립틴이 유일합니다. 이제 당뇨약 중에 이제 신기능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메트폴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CL이 이제 4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개시할 수 없고 기존의 복용자는 용량을 한 절반 정도 줄이는 게 좋고요. 또 신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 필요한 게 DPP4 이니비터나 GLP-1 애고니스트 아니면 SGLT2 이니비터 등이 이제 신장에 따른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물들입니다. 이 경우 DPP4 이니비터인 삭사글립틴을 조절해야겠어요. 그리고 리나글립틴은 별도로 따로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트라젠타라는 약으로 리나글립틴은 GPP4 이니비터이지만 신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에서 투여하기 좋은 DPP4 이니비터로 리나글립틴 기억해 두시면 출세될 수도 있어요. 30번 CKD 환자고요. 빈혈을 진단받았고 황산제일철, 경구철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제 철 때문인지 속쓰림과 제산제 복용 증상이 안 좋아지고 철분제 복용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일어났는데요. 보니까 이제 혈색소나 이런 빈혈 관련 수치가 당연히 이제 안 좋겠죠. 3개월 전 9.4, 현재 9.8로 경구철로 약간 상승한 상태이고 용적률이 조금 상승했고 페리틴 저장철이 500을 넘기는 게 목표인데 지금 74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트랜스페린 포화도도 굉장히 낮고요. 이 경우 철이 너무 부족한 상태다. 철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콩팥병 환자의 빈혈인데 경구철 복용이 어렵고 수치가 많이 낮은 경우 IV 이제 철 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보기 중에서는 이제 IV 철이 지금 철 스크로스밖에 없고요. 다르베포에틴이나 에포에틴 알파 같은 ESA, EPO 관련 제제는 철이 충분히 이제 저장설이 충분히 제공이 되어서 쌓여서 이제 자극이 와도 적혈구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투여하는 게 임상 효과에 적절히 좋고요. 일단 IVF를 투여해서 철 관련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철 투여와 ESA를 병용하는 과정으로 이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ESA인 F18을 지금 당장 투여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고요.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빈혈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치료약은 아니죠. 배제하고 수혈할 만큼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수혈도 아니고요. 카르니틴 비타민C는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IV철인 철스크로스 3번입니다. 31번 동생으로부터 신이식을 받았다. 소변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식 후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 거부 반응이 있고 공여자 특이항체가 음성이다. 이식 거부 반응의 치료에 적절한 약물은 근데 스테로이드예요. 메틸 프레드니솔론. 이런 거 이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딱 교과서 수준에서 암기하시고 풀면 됩니다. 32번, 33번은 CKD 문제 또 나왔는데요. 이 환자 발이 붓고 체중이 는다. 부어서 체중이 는 건지 일단 한번 봅시다. 보니까 역시 신기능이 안 좋고 칼슘이 좀 낮네요. 저칼슘 혈증에 E는 고인산 혈증에 알부민은 적당하고 PTH 호르몬이 정상치보다 많이 높네요. 이 환자는 지금 CKD로 인한 MBD 골 미네랄 질환을 앓고 있어요. 거기다가 ACR이 112, 30을 훌쩍 넘는 수치로 지금 알부민뇨까지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미살탄으로 이제 알부민뇨와 혈압을 같이 치료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부종이 심하게 나타난 상태입니다.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할 약물은 이제 붓기가 심하기 때문에 이뇨제로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뇨제를 투여할 것인가? 다음 중에 이뇨제가 아닌 것을 아미프릴 ARB 투여하고 있는데 의미도 없지만 ACE 이니비터를 병용할 수도 없죠. 일단 배제하고요. 다음 4개가 이제 이뇨 효과가 있는 약물이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약물은 루프이뇨제인 프로세마이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스피노락톤이나 하이드로클로르 HCTG는 퓨로세마이드 같은 루프가 효과가 없을 때 HCTG를 병용해 볼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병용해 볼 수 있고 그런 선택지로서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만리톨 같은 경우에는 뇌부종 같은 특이한 임상 상황에서 붓기를 빠르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IV로 투여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33번 고인산 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약물은 지금 CKD MBD로 인한 고인산 혈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약을 쓸 것인가?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결합제를 사용하죠. 우리가 인과 비가역적으로 장내에서 결합해서 인 수치를 낮추는 인의 흡수를 막아주는 약을 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칼슘이 포함된 칼슘 인결합제가 있고 또 비칼슘 칼슘은 아니지만 이가 양이온으로서 란탄암 같은 여기 란탄 있죠? 란탄이나 철도 가능합니다. 빈혈이 있는 경우 철 인결합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비칼슘 무기질 결합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투여가 부적절한 경우 아니면 약효가 최대한 투여 약효가 부족한 경우에 비칼슘 인결합제로 세벨라머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 봅시다. 이 환자 아까 보니까 CKD MBD 환자고 인이 높은 건 맞는데 지금 칼슘이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저칼슘 혈증도 같이 치료가 되면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칼슘도 같이 낮고 인은 높은 이런 상황의 CKD MBD에서는 칼슘 기반 인결합제를 사용하면 최적의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칼슘이 포함된 탈산칼슘을 사용하면 인도 낮추고 겸사겸사 칼슘 수치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33번은 불안정 협심증 ACS죠. 2형 당뇨가 있는 환자이고 뭐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당뇨병 관리를 위한 적절한 약물 계획은 당 수치는 지금 공복 혈당이 완전 조절 안 되고 있네요. 당화혈색소도 2형 당뇨 목표치인 6.5%보다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 뭐 아직 신부전 당뇨병으로 인한 신기능 저하는 없다고 보고, 복용 약물 한번 봅시다. 당뇨니까 이제 당뇨약 위주로 볼 텐데요. 메폴민을 하루 2000ml로 하루 최대 거의 2300에서 400을 먹는데 거의 맥시멈으로 투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다 아마렐, 글리메피리드를 하루 한 번 복용하고 있고, 설포닐루리아 이 두 가지 약제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전혀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년에도 계속 강조해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GLP-1 애고니스트나 아니면 SGLT2 이니비터가 특별히 중요한 점이 단순히 이제 당뇨의 효과뿐만 아니고 심혈관이나 신기능의 어떤 좋은 임상적 효과가 이제 검증이 된 임상 결과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시험에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뭐 그 전부터. 이 환자도 굳이 2형 당뇨 조절되지 않는 당뇨 무슨 약으로 조절할래 이 문제지만 핵심 클루는 여기 보는 불안정 협심증 환자라는 겁니다. ASCVD 환자고, 이런 환자는 당뇨 개선과 더불어서 이런 ASCVD에 좋은 임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이 투여되면 더더욱이 좋겠죠. 거기다가 활력증으로 보니까 이 사람 비만이에요. BMI가 30을 넘는 비만 환자고, 오비시티 환자고, 이런 경우를 종합해 봤을 때 ASCVD가 있고 비만이 있어서 살이 찌는 약인 지금 글리미페리드를 투여하고 있는데, 살이 좀 빠질 수 있거나 체중에 영향을 덜 주는 약이면 더 좋겠고, 이런 약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둘라글루타이드 GLP-1 애거니스트인 둘라글루타이드 트루리시티라는 약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입니다. 이 약은 살도 잘 빠지고 당뇨 치료 효과도 좋고, 여기서 말한 ASCVD에 대한 긍정적 효과도 이미 임상시험 통해 검증이 됐고요. 그래서 메트폴민을 거의 맥시멈 쏘는데 여기서 조금 증량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카보스는 뭐 투여할 수는 있어요. 지금 할 수는 있지만 아카보스는 주로 식후 혈당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특별히 뭐 여기서 선택해야 될 메리트 없어 보이고, 메트포민을 중단하고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메트포민은 유지하되 추가로 3제로 가는 것이 여기서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3번 GLP-1 애고니스트를 추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1형 당뇨가 있는 환자, 점점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지금 연속 혈당 측정을 보니까 뭔가 비정상적인 게 있나 봐요. 한번 알아볼까요? 당화혈색소는 6.4로 뭐 나쁘진 않습니다. 1형 당뇨의 목표치는 한 7.0으로 보면 되고요. 이제 연속 혈당 측정은 이제 팔중에 뭐 기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장치나 패치를 장착하고 이제 연속적인 혈당 측정을 하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인슐린 요법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아니면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의사가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저녁 식전 혈당이 이제 112로 정상보다 좀 높지만 어쨌든 저녁 식후 2시간도 조금 높죠. 140 기준으로 좀 높고 좀 올라가 있고, 취침 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벽에 이제 100 아래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아침에 이제 기상해서 식사를 하기 전에
70 아래로 오전 저혈당이 발생을 하네요. 오전 저혈당이 발생을 하네요. 지금 그게 일단 이 문제의 핵심 근거가 되겠고, 사용 약물은 리스프로를 10IU 10단위만큼 매 식사 전에 투여하고 있고, 란투스 인슐린 글라젠을 42IU 매일 아침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식후 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빠르게 감소하죠. 그래서 이제 긴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식후 혈당을 조절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리스프로 글라진 같은 경우에는 식사가 없는 동안, 특히 새벽 취침 기간 동안 해서 아침에 기상 시간 동안 혈당이 서서히 조절되고 감소하는데 이제 기저인슐린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후 혈당이 감소세에 이르르면서 아침 식사 직전까지 갔을 때 저혈당 수준까지 감소하는 걸 봤을 때는 식후 혈당은 오히려 조절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서 리스프로의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글라진 같은 경우에는 아침 혈당이 너무 낮은 것을 봤을 때는 조금 감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진을 좀 낮추고 뭐 저녁 식사 후에 리스프로 이런 거를 좀 조정하거나 이런 인터벤션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 식전에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기저인슐린을 낮추자.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2번 글라진의 용량 감소가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36번 다 있네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다 있고 CKD 환자네요. 또 CKD 환자고 당뇨병 관리를 위한 추가 약물, 적절한 추가 약물은 어떤 것이 될까? 지금 보니까 3개월 전에 공복 10, 118, 당활색소 6.5. 오늘 보니까 공복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있네요. 굉장히 늘어났고 당활색소도 안 좋아졌네요. 혈당이 악화됐고 뭐 다른 수치를 한번 볼까요? 지질 수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개선된 걸 볼 수가 있고, 요 검사 했는데 오늘 알부민대 크레아티닌비가 13에서 45로 알부민료가 발생하고 있네요. 네, 알부민 유리아가 발생했고, 이걸 이제 대응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텔미설탄 이미 복용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어떤 약이 적절하겠냐, 당뇨약으로서 어떤 약이 적절하겠냐 했는데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아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어떤 한 가지 효과가 아니라 부가적인 추가 효과가 있는 약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아니면 여태껏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보조적인 효과들을 알고 있냐, 그런 걸 많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에서 선택했을 경우 신기능의 개선 또는 예후 악화, 이런 걸 신기능 악화 등을 예방 막아줄 수 있는 당뇨약이 있다. 그 약을 선택할 수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SGLT2 이니비터가 신기능 악화의 예방 차원에서 가장 좋은 당뇨약입니다. 그래서 글리프로진, 다파글리프로진 4시가 나는 약인데 이 약이 가장 적절한 약이 되겠습니다. 계속 비슷하죠. 당뇨를 묻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 동반된 질환에 부가 효과가 있는 약을 계속 고르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단순히 당뇨 개선만을 위한 문제를 내기엔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면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는 약을 꼭 중요하게 암기하세요. 37번 고혈압, 당뇨, 또 지질, 혈증 사회가 다 가지고 있고요. 오늘 활력 징후가 체중이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 임상 검사를 봤을 때는 당뇨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당뇨는 좋아졌는데 보니까 심장이 안 좋아졌네요.
거의 심부전에 가까워져 있고 심장 부전, 심근경색의 이제 표지자 카디오 마커가 되는 BMP가 크게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 기능에 부담을 준 약이 있나 봐요. 체중 증가, 뭐 체중이 늘었을 수도 있고 또는 부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행한 임상검사 이상소견 아까 뭐였죠? 심기능이 악화되고 있어요. 이걸 떠올리면 원인이 된 약물은 대표적으로 피파감마 억제제인 피오글리타존이 되겠습니다. 피오글리타존과 같은 피파감마 억제제는 그런 심부전에서 금기상으로 했죠. 왜? 부종 발생, 심기능 악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빨리 피오글리타존을 끊어야 돼요. 3번 나머지 약들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오히려 심장 기능에 도움이 되면 됐지. 심장 기능, 심기능, 심부전에 이제 치료제로서 사용하는 약들이기도 하고요. 환자는 지속적으로 오심구토를 동반한 위마비 증상이 있다. 자율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 위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위 운동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어떤 것이 있냐 묻고 있고요. 적절한 약은 위운동 조절제인 돈페리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다 아니죠, 사실. 옥트레오타이드는 식도정맥류의 이제 치료나 뭐 출혈 예방 그런 데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뭐 말단 비대증 같은 이제 GH 증가에 사용하는 경우 많고, 미소프로스톨은 위궤양, PUD에 많이 사용하는 위보호제로서 사용하는 약이고, 메트로니다존은 여러분 아는 항생제잖아요. 메타네콜은 이제 배뇨를 유발시키는 약으로 이제 배뇨장애에 많이 사용하는 약이고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이건밖에 없어요. 이거는 공짜 문제. 39, 40은 이제 그레이브스병 갑상선과 관련된 이상을 진단받고 다음과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다. 임상검사 T4가 정상보다 많이 높은 갑상선 항진증 상태. 그레이브즈병은 자가항체가 있기 때문에 TSH는 오히려 감소하는 편이죠. 감소했고 간 기능에는 이상이 없다. 복용은 이제 한 갑상선 약물로서 메티마졸을 하루 30ml 복용하고 있고, 지금 초기 진단이기 때문에 증상 완화, 갑상선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1차 안정제로 이제 프로프라놀을 이제 신체 증상 완화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적절하고요. 환자는 지금 프로프라놀로 인데놀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심장이 자주 뛴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증상을 좀 빨리 완화시켜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벤조다이아제핀을 사용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벤조다이아제핀 투여는 부적절하지만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완화시키고 어느 정도 이제 갑상선이 안정화됐을 때는 서서히 중단해주면 의존성 없이 이제 초기 증상을 적절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조다이아제핀을 선택하는 게 맞고, 앞에 답 중에는 벤조다이아제팜 바리움밖에 없어요. 1번. 40번 메티마졸을 복용하고 2달 뒤에 고열과 인후통이 왔다. 메티마졸의 이제 중요 부작용 블랙박스 워닝 중에 이제 무과리쿠증과 같은 백혈구 감소가 위험한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경우 이 열과 이제 감염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상 반응이 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혈구 검사를 해야겠죠. 백혈구가 감소했는지. 그래서 답은 40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